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세상, 행복한 세상, 부자 플래너 김태수입니다. 집은 희망의 곡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방송이 20분 되니까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계를 좀 보면서 20분 녹화됐으면은 제가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참 요즘 문물이 하도 발전을 해가지고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다 배우다가 본업이 망가질 것 같아가지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앞에 어떤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면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 시간은 좋아요, 구독하기는 마음 편히 하십시오. 자, 두 번째 시간은 시드머니 만들기인데요.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면 이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000,000원을 만드실 수 있는 분도 있고 1억을 만드실 분도 있고 10억을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그러면 시드머니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일단 1번 저축 오케이 무조건 해야죠. 여유가 되면. 그 다음에 대출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차용 증명 이런 방법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축이요. 제가 살아오면서 사실 저축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신혼이라는 그런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맨 처음에 이루어서 살면서 이제 애도 낳고 뭐하고 이런 경험을 쭉 보니까요. 일단 저축할 수 있는 시간은 둘이 맞벌이 할 수 있는 시간. 애가 탄생하기 전까지. 그리고 애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축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애가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요즘은 시부모나 친정부모나 이렇게 애를 좀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또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애가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일단 학원 쪽으로 많이 이제 또 치우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돈 모을 수 있는 시간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8살에 들어가니까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는 저축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 이후 이제 학교 들어가고 학원 다니고 그러면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거의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저축하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저축을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요즘 금리 자체가 제로 금리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출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보면 무주택하고 1주택으로 저가 나눴는데 자, 무주택자들은 뭘 활용할까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활용을 하죠. 그래서 그 돈을 활용해서 다른 데 투자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플러스 내가 저축하고 있는 돈 플러스 결합해서 어떤 집을 만들어내겠다. 집을 구입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출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생활안정자금 해가지고 1년에 1억씩 이렇게 빼줍니다. 은행에서. 집을 구입하셨을 때는 담배대출, 그러니까 감정평가라든지 KB 시세라든지 여기에 40%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9억 미만일 때요. 9억 이상일 때는 또 얘기가 틀려지는데 그러면은 40%까지 대출을 받았어. 근데 이 상황에서 매가는 또 올라가 있어요. 40%보다 갭이 또 생겨 있죠? 그러면은 생활 안정자금으로 해가지고 한 1억씩은 빼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출은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3%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에서 밑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3% 정도 생각하시고 1억일 때 한 30만 원 조금 더 나온다? 30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억이면 한 60에서 70 정도 되겠죠? 60? 그 밑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2억이라는 자금을 만들어서 만약에 대출을 뽑았어요. 뭐 신용대출도 있겠죠. 여러 가지 대출이 있는데 이거를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이제 요즘은 대부분 자금 추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증빙을 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받아서 뭐 신용대출이다 주택자금으로 쓰이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신용대출이면 신용대출을 먼저 받으셔가지고 뭐 계속 유지를 하면서 다른 쪽에 적금으로 전환을 시키다든지 예금으로 전환시켜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갖고 계신 다음에 그 돈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이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으니까 사실 선뜻 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자금을 돌린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은 그렇게 무리수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독이 무서워서 장부 당긴다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리스크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무주택자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들이 자금을 준비하고 만들어서 그거를 갭으로 활용하든가 아니면은 갈아타기에 활용하신다면은 훨씬 더 상향된 그 주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가치 있는 주택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차용 증여 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 차용 뭐 지인으로부터 차용을 받는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데요. 이게 차용을 하든 증여를 하든 너무 뭐 주택을 잡는 데 있어서 주택을 내가 매수를 하는데 자금 출처가 다 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뭐 단기간에 차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증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증여를 할 것 같으면은 미리 증여를 하고 차용을 할 것 같으면 미리 차용을 해서 일단 내 통장에 돈이 6개월 이상 머물고 최소 3개월, 6개월 이상 머물고 난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자금 출처 부분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이제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금 출처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강동구 쪽에 25평 기준으로 보시면 한 10억 정도는 생각하셔야지 그래도 웬만한 단지에 들어가십니다. 뭐 5억, 6억짜리도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좀 더 높고 그 단지 규모도 있고 학군도 있고 그런 데는 한 10억 정도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9억 이상이면은 자금 출처를 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자제분이 40이 넘으셨는데 어머니가 자제분한테 차용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세무사 얘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무사는 세법에 의해서 원칙적인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분들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에서 이렇게 보면은 차용으로 갔을 때는 일단 국토부나 국세청에서는 색안경을 낀다는 거죠. 그것도 부모한테 차용? 그거를 인정해 줄까요? 인정하면 땡큐. 인정하지 않으면 증여로 몰고 가서 가진 건 모르겠죠. 요즘은 전산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정석대로 가시면 되고요. 차라리 증여 떳떳하게 하시면 세무조사 대상이 안 되겠죠.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근데 차용을 했어, 부모한테. 그러면 세관경을 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세무조사라는 거는요. 일단 찍혀가지고 증빙자료를 내세요 하면서부터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많은 그 고통이 따라요. 일단 그런 데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굳이 할 필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무조사예요. 뭐 세무조사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뭐
차용을 했는데 이 차용에 대한 증거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차용하신 분이 이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근거를 갖고 오세요. 이거 갖고 오세요. 저거 갖고 오세요. 그거를 정확히 낼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실까? 저는 한번 물음표를 던지고 싶어요. 차용 증여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고 움직여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 연소득에 따라서 많이 틀려져요. 대출 부분이. 현재 연소득이 얼마인지, 부부 합산 얼마인지에 따라서 틀리고, 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좀 더 비싸겠죠. 일반인들은 신용대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전문직, 아주 전문직, 뭐 의사라든지 이런 데들은 별도 이렇게 신용대출을 빼주는 걸 한 3, 4억씩 빼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분들만의 개인의 어떤 그 능력이고, 은행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이니까, 각자 대출을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저축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시드머니를 일단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드머니를 갖고, 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자, 내 시드머니가 1,000,000원이에요. 내 시드머니가 5,000,000원이에요. 내 시드머니가 1억이에요. 내 시드머니가 5억이에요. 다 틀려요. 그러면 그 다 틀리신 분들에 맞춰서 주택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일례로 1,000,000원이다? 1,000,000원, 2,000,000원이다? 솔직한 얘기로 빌라 갭으로 잡으실 수도 있거든요. 가능성 있는 데를 찾아보셔야죠. 빌라를 사시는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측, 재개발이나 이런 데로 묶일 것이다라는 예측, 만약에 그런 게 마저 떨어진다고 하면 내가 1,000,000원, 2,000,000원을 지금 투자했지만 몇 년 후에 지구가 지정이 되고 정비계획이 지정이 되고 그러면 그 가격은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10배, 20배도 오를 수 있죠. 현재 재개발 지역에 지역 선정 전에 있는 것들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찾을까요? 부동산에 소문나면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국토종합개발계획 이런 거 보시고 내가 그 지역을 가보시고 그 주변의 지역이 어떤지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러면 이 지역은 내가 들어가도 되겠다, 투자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뭐 1,000,000원 갖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집가 상승이 되고 있다. 이 지역은 GTX가 들어와. 이 지역은 어떤 개발 호재가 있어. 그래서 땅값이 상승할 거야. 땅값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축으로 짓는 것들은 가격이 높아지겠죠. 실례로 지금 암사동 지역에서 보면은 한 4, 5년 전에 평당 뭐 1,500, 1,600 이런 땅들이 지금 2,000에서 2,500 사이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땅값이 높아졌기 때문에 신축 건물들은 당연히 건축비도 상승하니까 올라가겠죠. 그러면 분양가가 얼마냐 하면은 스릴은 기준으로 해서 한 3억 5천에서 3억 7, 8천 요 사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구축은 어떻게 되냐? 구축이라고 해서 아주 오래된 게 아니에요. 7년차, 8년차, 10년차 엘리베이터 다 있고 조망 튀어져 있고 이런 것들 매매 가격이 얼마? 2억 7천, 2억 8천 전세값은 얼마? 2억 5천, 6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사놓고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입주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시 되파셔도 되고. 자, 입주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소득세 내야 되겠죠? 가격이 올랐을 때입니다. 근데 자, 2,000갭으로 샀는데 그 가격이 억 단위로 올라갈까요? 재개발권하고는 또 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몇천만, 뭐, 2, 3천만 원? 많게는 뭐 몇천만 원 오르겠어요. 그러면은, 중과 대상은 아니잖아요. 무주택자들은 중과 대상 아니잖아요. 일반 세율 적용되잖아요. 6에서 42%. 나중에 양도세 갖고 저거 좀 얘기를 할 텐데, 사실 뭐 5천만 원 미만이면은 6% 정도 내나? 뭐, 그거는 제가 좀 더, 표를 보면서 나중에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려요. 뭐, 많게는 해야 15% 정도 내겠죠. 그래도, 오른 거에 비해서 세금을 낸다고 하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자, 5천만 원을 갖고 계세요. 5천만 원을 갖고 계신데, 내가 무주택자야. 조금 사이드로 돌아보세요. 조정지역 밖에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묻어놓으셔도 괜찮잖아요. 당연히 발전 가능성을 보셔야죠. 오를 가능성, 주변 시세,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인근 지역 시세 보시고, 아, 여기는 교통이 어떻게 되고, 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면 여기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돈이 문제가 되는 세상은 맞습니다. 근데 돈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한 번 팔고, 두 번 팔고, 세 번 팔고, 네 번 팔고, 그러면서 씨앗 자금을 계속해서 넓혀가시는 겁니다. 왜 복잡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자, 시드머니가 1,000만 원이신 분이 연봉이 뭐 억 단위일까요?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에 맞춰서 또 시드머니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마인드만 바뀐다고 하면은 1편은 말씀드렸죠. 생각이 바뀌면은 여러 가지 방향은 많다고. 꼭 주택으로 안 하셔도 되고, 수익성 부동산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부동산은 모르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돈 벌 기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희망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적 박탈감에서 계속 헤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1주택자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 저축은 하시겠죠. 저축을 하신 다음에 뭐 그 전에 뭐 융자가 있으면 갚으시든지 뭐 어떤 방법을 하시겠죠. 근데 요즘 보면은 금리가 워낙 싸니까 융자를 안 갚으시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대체로 융자를 이빠이 땡겨가지고 그거를 다른 데 활용하시려고 하시죠. 그러다가 뭐 멍든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성공하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시는 거죠. 1억에 맞는데 2억에 맞는데 5억에 맞는데 10억에 맞는데 다 있습니다. 시드머니를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시드머니에 맞는 어떤 곳을 갈 것인가를 그 다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사실 이 시드머니를 어떻게 만들고 그거에 대한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갈지를 공부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공부하면서 나한테 맞춰가는 거예요. 내 여건에 맞춰서 어떤 거를 실행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오늘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사실 이 중개업을 하니까 토요일이 없어요. 일요일은 전화 안 받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고 그래도 전화가 와요. 여러분들 집에서 쉬시면서 집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내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시드머니는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에어컨 청소 오늘 저 했거든요. 집에 있는 에어컨 청소도 좀 하시고 여름 준비 하시고요. 이놈의 코로나 언제 없어질지 참 걱정이 많은데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은 강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항상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